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돈 등쳐 먹는 막장 시어머니에게 복수한 40대 여자입니다.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시어머니의 이야기이지만 그 전에 먼저 집안 이야기부터 하고 넘어갈게요. 저희 엄마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과부가 되셨어요. 그때 제 나이가 6살, 여동생이 2살, 엄마는 갓 30이 넘은 꽃다운 나이셨죠.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고 어린 2 자식을 혼자 책임지게 된 엄마는 막막하셨대요. 학교 졸업하고 바로 결혼해서 가정주부로만 살아오셨던지라 할 수 있는 일이 딱히 없으셨으니까요. 시가에서는 아직 젊으니까 아이들은 자기들에게 맡기고 새 출발하라고 하셨대요. 눈 딱 감고 그냥 아이들 떼놓고 나가라고요. 정말 죽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자기만 보고 있는 어린 2 딸을 보니 그럴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엄마는 그날부터 남의 집을 전전하며 가사 도우미로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무시도 많이 당하고 집주인한테 성추행까지 당하면서 가진 고생을 다 하셨대요. 지방에 살던 외삼촌이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요. 엄마한테는 오빠가 한 분 계세요. 당시에 검사로 일하고 계셨는데 지방에 발령이 나서 멀리 떨어져 살고 계셨죠. 그런데 엄마가 성추행을 당한 사건을 신고하면서 외삼촌이 엄마의 사정을 알게 되신 거예요. 그전까지 엄마는 외삼촌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남편의 보험금과 남은 재산으로 살만하다고 거짓말을 했거든요. 외삼촌은 엄마와 어린 조카들을 돌보기 위해 바로 검사 일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그러기 위해 변호사로 직업까지 바꾸셨죠. 그리고 엄마에게 가사 도우미 일을 그만두라며 당시 큰 돈이었던 가게 보증금도 떡하니 내주셨대요. 덕분에 엄마는 반찬 가게를 하나 열어 장사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엄마는 워낙 친절하고 손맛도 좋아서 장사가 잘 됐고 저희 집은 금세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신기했어요. 외삼촌도 정말 대단하지만 그건 자기 피부치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외숙모는 시누이 때문에 살던 터전을 버리고 큰 돈까지 내주시는 걸 싫어할 법도 한데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희 엄마를 안타까워하며 친동생처럼 저희는 친자식처럼 품어주셨죠. 엄마와 외숙모는 지금도 자매처럼 친하셔서 저랑 같이 나가면 남들이 외숙모 아니고 이모냐고 할 정도랍니다. 그렇게 저희 은인이신 외삼촌 부부 덕분에 저희 세 모녀는 별탈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어요. 저희가 살만해졌는데도 여전히 저를 자식처럼 아끼셔서 대학 등록금까지 다 내주셨죠. 저는 나중에 어른이 되면 엄마는 물론 외삼촌 부부에게도 꼭 효도해야겠다고 다짐하며 자랐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했을 때는 처음 번 월급을 전부 다 외삼촌 부부에게 드렸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뿌듯한 날이었죠. 외삼촌 외숙모, 이거 별거 아니지만 꼭 받아주세요. 2 분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자라고 취직까지 할 수 있었으니까 이건 2 분 돈이에요. 이걸 왜 우리한테 줘? 너희 엄마를 드려야지. 엄마는 2 분께 드리라고 하던걸요? 저도 첫 월급은 꼭 외삼촌 외숙모한테 드리고 싶었어요. 이 정도로는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10,000분의 1도 못 갚겠지만요. 은혜는 무슨, 우리가 더 고맙지. 자식 없는 우리 부부는 너희 자매가 자라는 걸 볼 수 있어서 외롭지 않고 행복했단다. 친자식처럼 생각해 주신 거 저도 잘 알아요. 그래서 저도 2 분께 뭐라도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고마워. 하지만 마음만 받을게.
너도 이제 사회생활 시작했으니까 필요한 게 많을 텐데 옷도 사고 화장품도 사야지. 우리는 네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그래, 네가 고생해서 번 돈 우리가 어떻게 쓰겠냐. 아까워서 한 푼도 못 쓰고 보관만 하게 될 걸. 네가 엄마랑 같이 요긴한 곳에 잘 쓰렴. 우리는 그냥 네가 잘 되는 게 보람이고 기쁨이야. 그런 분들이기에 저는 항상 부모님 세 분 계신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며 살았답니다. 외삼촌 부부는 제가 결혼할 때도 엄마 못지않게 기뻐하며 축하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식 할 때 엄마와 외삼촌, 외숙모가 함께 혼주석에 앉으셔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죠. 다행히 남편도 우리 집 사정을 잘 알아서 흔쾌히 찬성해 주었어요. 저는 세 분을 모시고 행복한 결혼식을 치룰 수 있었답니다. 저는 이렇게 내리사랑만 받고 자라와 친척 어른들은 모두 자애롭고 현명한 분이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결혼하자마자 그 생각을 깨주는 강적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저희 시어머니셨죠.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어머니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시어머니도 저희 어머니처럼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우연히도 제가 일하는 회사와 가까운 곳에서 무한리필 백반집을 운영하셨죠.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회사랑 가까우니 잘 됐다 싶었어요. 가끔 야근할 때 가서 저녁을 먹기도 하고 점심시간에 저희 팀 동료들을 데리고 가서 매상을 올려드리기도 했죠. 그런데 제가 저렇게 자주 찾아가니까 시어머니는 저를 더 이상 손님으로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안 바쁘면 이것 좀 도와줄래 하시기에 처음에는 밥 먹으러 갔다가 몇 가지 일을 도운 게 시작이었어요. 나중에는 바쁘다고 하실 때 퇴근 후 몇 번 가서 본격적으로 일도 도와드렸죠. 저는 가족이니 호의로 도와드린 건데 그게 큰 실수였더라고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하지요. 그게 딱 저희 시어머니였거든요. 나중에는 아예 맡겨놓은 듯이 근무 시간에까지 전화해서 저를 불러내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아줌마가 아파서 못 오신다네. 네가 오후에 반차 좀 쓰고 와서 일 좀 해줘야겠다. 갑자기요? 저 오늘은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못 빠져요.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좀 있으면 손님들 들이닥칠 텐데 나 혼자 일하다가 쓰러지기라도 바라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른 아르바이트생은 없어요? 그럼 남편이나 시누이들은요? 걔들은 내보랴 회사 일하랴 바쁘잖아. 가까운 데가 좀 와. 어머님, 저도 회사 일하느라 바쁜 거 똑같아요. 아무튼 저는 안 되니까 아르바이트생을 구하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회의 들어가 봐야 돼서 이만 끊을게요. 별 생각 없다가 남편과 시누이는 바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부터 기분이 확 나빠지더라고요. 똑같이 바쁘게 회사 일하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니 어이가 없잖아요. 이게 그 유명한 시댁 갑질인가 하는 생각에 그때부터 저도 딱 잘라 거절했죠. 이때 만만하게 보이면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을 당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만만해 보이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차갑게 거절했지만 저희 어머님이야말로 만만한 분이 아니셨어요. 며칠 후 근무 중에 또다시 전화를 하셨거든요. 저녁에 단체 예약 손님이 갑자기 잡혔는데 손이 부족하네. 오늘 4시쯤부터 와서 도울 수 있지? 어머님, 계속 이런 일로 연락하시면 어떡해요? 남편한테도 이런 연락하세요? 아니시잖아요. 저도 똑같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네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래? 내가 오죽하면 너한테까지 부탁하겠냐? 겨우 2시간 일찍 퇴근하라는 것도 못 들어줘? 얼마나 버냐면 남편보다 조금 더 벌어요. 그리고 벌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일로 계속 일찍 퇴근하는 직원을 누가 믿고 일을 맡기겠어요? 자꾸 이러시는 거 정말 불편합니다.
어른한테 파락파락 떼들고 말대꾸하는 건 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너희 어머니가 그리 가르치시든? 하여튼 애비 없는 자식들은 꼭 티가 난다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동안 참고 참았다가 하는 말이다. 나는 너 원래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결혼할 때도 세상에 혼주석에 3명이 앉는 집안이 어디 있니? 첩이랑 처가 같이 앉는 것도 아니고 왜 저러냐고 친척들이 다 욕하는데 아주 부끄러워서 혼났다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때 근본 없는 거 보고 바로 쫓아냈어야 하는데. 됐다. 나도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으니 끊어라. 전화를 끊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한테 거리를 두시는 건 눈치챘지만 며느리라 어려워 그러시는 줄로만 알았거든요. 저를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하고 저희 집안을 무시하고 계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말도 드라마에서나 봤는데 실제로 들어보니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저는 분노로 부들부들 떨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일을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엄마와 외삼촌, 외숙모까지 모욕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과를 받아야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저희 엄마를 만나시는 자리에서까지 저런 망발을 하실까 두려웠거든요. 다시는 저런 말씀을 못하게 막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머리를 굴렸습니다. 며칠 후 저는 남편과 함께 시가를 찾아갔어요. 제가 승진을 해서 아버님께서 축하 파티를 해주신다고 만들어주신 자리였죠. 저는 와인과 샴페인을 준비해 가서 시가 식구들과 다 함께 맛있는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자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갈 무렵 제가 입을 열었어요. 참,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혹시 저희 결혼식에 와주신 친척분들 연락처를 다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사과 연락을 좀 돌리고 싶어서요. 그게 무슨 말이냐? 네가 사과를 왜 해? 실은 어머님께서 다 알려주셨어요. 결혼식 때 저희 집 혼주석에 3명 앉은 거 보고 친척분들이 다들 욕하셨다면서요. 첩이랑 처가 같이 앉는 것도 아니고 왜 저러냐고. 그런 오해 생긴 거면 제가 연락드려서 사과드리고 사정도 다 설명하는 게 예의가 아닌가 싶어요. 그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첩? 첩이라니. 누가 그런 무식하고 천박한 소리를 했다는 거야? 저는 어머님께 전해 들은 이야기라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 이야기 듣고 너무 속상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당신이 말해봐. 우리 집안 친척들 중에 그렇게 못 배운 사람이 있다고? 내가 가서 단판 짓고 올 테니까 당장 말해. 대체 누구야? 아니, 나도 그냥 건너 들은 거라 누군지는 잘 몰라요. 아유, 너는 지나가듯 한 말을 왜 마음에 담아두고 있니? 하지만 친척들이 다 욕했다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께서 부끄러워서 혼났다고 하실 정도면 심각한 거 아닌가요? 내가 언제 그랬어? 나도 그런 말은 한 번도 들은 적 없는데 이상하다. 우리 친척분들 다 점잖고 교양 있는 분들이라 그럴 리가 없거든. 어머니는 올케한테 언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희 없이 따로 만난 적 있어요? 며칠 전에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 전화하셨더라고요. 식당 일이 바쁘니까 와서 도우라고. 그때 해주신 말씀이에요. 엄마, 올케한테 식당 일까지 시켜? 아니, 나는 그냥 얘가 회사가 가까우니까. 네, 그냥 회사 근처라 퇴근 후에 몇 번 도와드렸거든요. 반찬 내고 와서 일하라고 하신 건 제가 다 거절했어요. 세상에, 반차까지 쓰고 일하러 오라고 했단 말이야? 엄마, 그거 갑질이고 시집살이야. 요즘 세상에 그러면 큰일 나. 뭐야 그러면 식당 일 못한다고 하니까
친척들이 욕했네 어쨌네 없는 말 지어내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어머니한테 정말 실망이에요. 엄마가 너무했다. 나랑 막내가 시댁에서 이렇게 종 취급받으면 엄마는 좋으시겠어? 앞으로 절대 올케한테 식당 일 같은 거 시키지 마. 시어머니는 그날 온 식구에게 비난을 받으셨고 저희가 돌아간 뒤에도 시가에서 계속 큰 소리가 났다고 해요. 시어머니께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시아버지를 무서워하시는데 그날 찍소리도 못하고 된통 혼나신 거지요. 큰 형님에게 전해 듣기로 시아버지께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집안을 모욕한 것에 화가 많이 나셨다고 해요. 혼주석 일로 아무도 그런 막말을 한 적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지어낼 수 있냐면서 말이에요. 남편의 친척분들은 오히려 저희 집안이 친척끼리 화목한 게 보기 좋다고 칭찬만 하셨다고 해요. 시어머니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도 혹시 정말일까 내심 걱정도 했는데 그제야 안심이 되더군요. 다음날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하셔서 시아버지가 시켜서 하는 게 뻔한 억지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 뒤로는 절대 저에게 식당 일을 시키지 않으셨어요. 아니, 한동안은 아예 말도 걸지 않으셨죠. 그 일로 제가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려드렸고 저희 집안을 모욕하신 것도 사과받았으니 됐다 싶었죠. 하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막장 행각은 이제 시작이었거든요. 별일 없이 몇 달이 흐르다가 시가에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거래처에 부도가 나서 큰 심해부의 사업이 갑자기 연쇄부도의 위기에 처한 거예요. 당장은 어렵지만 한 고비만 넘기면 되는 터라 큰 시누이는 저희 부부를 찾아와 돈을 부탁했어요. 하지만 저희도 돈이 다 묶여 있는 터라 당장 빌려줄 만한 돈이 없었죠. 저는 시어머니께서 현금이 많으실 거라며 같이 찾아가서 부탁해보자고 말씀드렸어요. 시아버지는 사업을 하시고 시어머니는 장사를 하시는데 두 분이 돈을 각자 관리하셨거든요. 시아버지는 회사는 당시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여기저기 대금을 치르느라 당장 목돈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함께 시어머니의 식당을 찾아갔어요. 너희가 여긴 웬일이냐? 엄마, 부탁드릴 게 있어서 찾아왔어. 우리 남편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진 건 알지? 그 일 때문에 혹시 엄마가 돈을 좀 빌려주실 수 없나 해서. 내가 그럴 돈이 어딨어. 당장 가게 리모델링 하는 것도 못하고 있는데. 어머니, 항상 가게 장사 잘 된다고 돈 많다고 하셨잖아요. 모아두신 거 없으세요? 그냥 먹고 살만하다는 정도지 너는 또 그걸 돈 많다는 소리로 받아들이냐? 그래서 돈 없다고 쪼르르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내가 당장 지금 너무 급해서 그래요. 조금만 빌려주시면 한두 달 뒤에 대금 들어와서 다 갚을 수 있어. 한두 달 아니고 내일 모레 돌려준대도 돈이 있어야 빌려주지. 먹고 죽으려도 한 푼도 없어. 안 그래도 내가 너희들한테 돈 좀 빌리고 싶은 형편이야. 가게 담보로 대출받아서라도 조금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 내가 오죽하면 엄마한테 이런 부탁까지 드리겠어. 이런 조그만 가게에 대출을 누가 해주니? 에이, 가게 오픈도 하기 전에 재수없게 돈 달란 소리나 하고. 이게 뭐야? 오늘 너희 때문에 장사 타망하게 생겼다. 얼른 가. 시어머니는 돈이 없다며 저희를 매몰차게 쫓아내셨어요. 결국 큰 시누이는 울면서 시아버지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한테 부탁드려서 모아두신 돈을 좀 빌려왔어요. 그리고 남편은 만기 일이 다 돼가는 적금이 있어서 좀 아깝긴 했지만 그걸 깨서 도와주기로 했죠. 시아버지도 지인분들께 여기저기 아쉬운 소리를 해서 돈을 융통해서 필요한 금액을 겨우 마련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운 좋게 경기가 잘 풀려서 큰 심해부는 더 좋은 거래처가 생겼고 사업은 이전보다 더 잘 되었죠. 일이 잘 해결되자 큰 심해부는 고맙다며 가족들을 모두 불러 한우를 사주었어요. 이번에 처가댁 식구들 덕분에 살았어요. 한 푼 두 푼 모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가족끼리 은혜는 무슨 은혜예요. 어려운 일 생기면 당연히 서로 돕고 살아야죠. 그래, 나도 이번에 우리 아들 며느리가 나서주는 걸 보고 이 세상 가족밖에 없다는 걸 다시 느꼈다. 이 형제끼리 이렇게 우애가 좋은 걸 보니 내가 자식 농사는 아주 잘 지은 것 같다. 근데 왜 나한테만 말 안 했어? 나만 왕따야? 서운해. 너는 지금 목돈 없는 거 다 아니까 그랬지. 요즘 결혼 준비하느라 힘든 것도 다 알고. 근데 왜 엄마한테도 말 안 했어? 엄마 이번에 갯돈 탄 거 있는 거 언니 몰랐어? 그게 무슨 소리야? 개? 응, 엄마 상가 사람들이랑 개 모임 크게 하는 거 있잖아. 그거 자기 차례라서 받았다고 엄청 좋아하면서 내 신혼집에 보태줄까 땅을 살까 고민하셨는데 언니는 몰랐어? 아야, 엄마 왜 자꾸 찔러? 작은 시누이가 말을 하는 내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던 시어머니가 그만 좀 하라고 팔을 찔러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치 없는 작은 시누이는 그것까지 다 말해버렸죠. 식탁 분위기는 순식간에 냉랭해졌어요. 큰 시누이가 시어머니께 돈을 빌리러 갔다가 매몰차게 거절당했다는 걸 작은 시누이 빼고는 다 알고 있었거든요. 돈이 없어서 그러셨던 건 줄 알았는데 돈이 있으시면서도 안 빌려준 거라니 황당하더라고요. 한참을 어이없다는 얼굴로 보던 큰 시누이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서운하네요, 엄마. 저한테는 돈 없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게 그때는 진짜 돈이 없었어. 나중에 들어온 거야. 에? 엄마가 돈이 없었다고? 아니, 지난달에도 적금 만기됐다고 명품백 사러 간다고 했잖아. 너 그만 못해? 제발 가만히 좀 있어. 괜한 애 잡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봐. 당신 정말 돈이 있는데도 애들 안 빌려준 거야? 아니, 첫째네 빚 다 갚아줄 수 있을 정도로 큰 금액이 아니었어요. 그냥 진짜 조금 생겼던 거라 어차피 다 못 갚을 거 아니까 그랬던 거죠. 있는 돈이라도 보태서 도왔어야지. 둘째네는 모으던 적금도 깨고 나도 여기저기 아쉬운 소리하며 돈 빌리고 다닌 거 알잖아. 어떻게 그걸 보면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돈 빌려주는 게 그렇게 쉽나? 솔직히 아무리 가족이라도 돈 거래는 함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막내 일이라도 그러셨을까요? 그냥 제가 친딸이 아니니까 그러신 거겠죠.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니?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사실 두 분 재혼하신 뒤로 막내랑 저희 둘 차별하는 거 쭉 느꼈어요. 겉으로는 똑같다고 하셔도 좋은 거 생기면 뒤에서 막내만 몰래 챙겨주시는 것도 다 알았어요. 막내가 잘못해서 싸워도 저희만 잘못했다고 때리셨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다는 거야? 얘가 생사람을 잡네. 친자식이 더 예쁜 거 당연하니까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그냥 못 본 척 했어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큰일로 확인하게 될 때는 너무 속상하네요. 죄송하지만 저희 먼저 갈게요. 큰 시누이는 어벙벙하게 얼어있는 큰 심해불을 끌고 먼저 식당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전혀 몰랐는데 시간은 재혼 가정이더라고요. 큰 시누이와 남편은 시아버지 쪽, 작은 시누이만 시어머니 친자식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일찍 이혼한 후 혼자 작은 시누이를 키우면서 시아버지의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셨대요. 그러다가 10살이나 많은 유부남이었던 시아버지를
혼자 짝사랑하게 된 거죠. 그런데 얼마 후 시아버지가 사별하셨고 그 후로 3년 동안 대시해서 마침내 결혼한 케이스라고 하더군요. 그때 남편이 12살 때 일이었대요. 사실 저도 결혼한 후로 시가에 갈 때마다 시어머니가 자식들을 차별한다는 걸 느끼긴 했거든요. 평소 큰 시누이는 집안 대소사에 앞장서서 주도하고 집안 행사가 있을 때마다 대부분의 돈을 댔어요. 하지만 그와 달리 작은 시누이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용돈만 받아가는 역할이었죠. 명절에도 전 부치고 설거지하는 작은 일도 작은 시누이에겐 일절 안 시키셨어요. 막내는 몸이 약해서 힘들어 못한다는 게 모든 일의 변명이었죠. 반찬도 항상 작은 시누이가 좋아하는 것만 하시고 무뚝뚝한 말투까지 작은 시누이 앞에서는 다정해지셨어요. 어릴 때 큰 시누이와 남편은 작은 잘못을 해도 매를 맞고 자랐는데 작은 시누이는 손바닥 한 번 안 맞아 봤다더라고요. 그래서 막내라서 유독 더 예뻐하시나 보다 했는데 친자식이 아니라서 그랬었다니. 양파처럼 시어머니도 까면 깔수록 더 치졸하고 유치한 본성이 드러나서 실망이 커졌습니다. 남편도 이 일로 시어머니를 한동안 멀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누나 사건으로 며칠 동안 기분이 안 좋기에 달래주고 싶어서 좋은 식당으로 외식을 하러 간 날이었어요. 음식을 먹다 보니 낯익은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화장실에 갔다 오신 듯 안쪽 테이블로 들어가고 계신 게 보였어요. 멀리서 보니까 친구분들과 모임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를 등지고 앉은 위치라 저희를 보지 못하셨죠. 제가 남편에게 말하고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했지만 남편은 싫다고 했어요. 누나 일로 시어머니에게 단단히 기분이 상한 눈치라 그냥 모른 척 밥만 먹고 나가기로 했죠. 밥을 다 먹은 저희 부부가 계산을 하려고 기다리는데 어머님과 친구분들의 대화 소리가 들리더군요. 자기는 좋겠다. 좋은 며느리 들여서 그렇게 비싼 선물도 받고. 우리 며느리는 선물은커녕 돈이나 안 빼가면 다행이라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돈을 빼가? 그래. 홀어머니 밑에서 아주 어렵게 자라서 그런가 애가 돈 욕심이 많더라고. 능력 없어서 연봉도 우리 아들보다 한참 낮은데 자기 돈만 써도 환장할 걸 아들 돈까지 다 친정으로 빼돌린다니까. 이번에도 우리 아들이 보너스 받은 걸로 자기 엄마랑 외삼촌 부부 해외여행 보내준대. 미쳤네. 그걸 가만히 둬? 애가 아버지 없이 자라서 못 배워서 그러는 걸 어쩌겠어. 우리 집이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여유 있으니까 불쌍해서 그냥 참아주는 거야. 남편이 화를 참지 못하고 나서려고 하는데 제가 그러지 말라고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무슨 거짓말을 더 하시는지 듣고 싶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의 거짓말은 끝이 없더군요. 자기 진짜 보살이다. 나라면 진짜 가만 안 뒀어. 걔네 신혼집도 자기가 다 해준 거라면서. 며느리는 모은 돈 하나 없이 빈몸으로 오고 우리 아들도 사회초년생이라 돈이 없으니 어째. 돈 많은 내가 해줘야지. 나야 장사가 워낙 잘 돼서 알부자니까 아파트 하나 정도는 별거 아니야. 자기 같은 시어머니만 있으면 시집살이 10번도 하겠다. 애들이 고마워는 하지? 요즘 애들 다 그렇잖아. 부모가 해주는 게 당연한 줄 알지. 맨날 말대꾸하고 버르장머리 없이 구는 거 보면 고마운 줄 모르는 것 같더라고. 그걸 그냥 둬? 나였으면 아주 다 뒤집어 놨을 텐데. 자긴 너무 착해서 큰일이다. 어쩌겠어. 부모니까 다 퍼주고 사는 거지. 들으면 들을수록 가관이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하신 수많은 말들 중에
맞는 말이라곤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렇게 입에 침 한 번 안 바르고 거짓말을 잘 하시는 분인 줄은 몰랐어요. 지금까지 제 앞에서 하신 모든 말들도 과연 사실일까 의심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경악한 남편의 얼굴을 보니 남편의 충격은 더 커 보였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등을 툭툭 두드려주고는 시어머니께서 계시는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뵙네요. 친구분들이랑 오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가 여길 어떻게? 남편이랑 같이 밥 먹고 나가려던 길이었어요. 우연히 뵈니까 더 반갑네요. 그래? 그래. 밥 다 먹었으면 바쁘니까 얼른 가봐라. 어머님이 계신데 어떻게 그냥 가요? 참, 어머님, 이번에 해외여행 보내드리기로 한 거 오늘 여행사 쪽에서 일정표 보내줬거든요. 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확인만 해주세요. 어머, 시어머니 해외여행을 보내줘요? 네, 이 사람이 최근에 승진해서 보너스 탔거든요. 그걸로 처가댁이랑 저희 부모님 다 해외여행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저보다 먼저 승진해서 셈이 났다가도 이런 거 보면 존경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저보다 저희 집에 더 잘해요. 며느리가 아주 효부네. 능력도 좋고. 자기가 말한 거랑은 조금 다르다. 내가 뭘? 참, 만난 김에 이것도 드려야겠다. 어머님, 저번에 주차비 나온 거 반 보내라고 하셨잖아요. 깜빡 잊고 있었는데 지금 드릴게요. 여기 3,000원이요. 3,000원? 고작 그런 푼돈도 나눠? 그럼요. 가족일수록 돈 계산은 철저히 해야 한다고 항상 가르쳐 주시는걸요. 콩 한 쪽도 그냥 안 주시는 분이라 제가 배우는 게 많아요. 그래요? 최 여사가 집 같은 건 통 크게 해주면서 작은 돈에는 또 칼 같나 보네. 자식들 경제교육 잘 시키려고 그런가 보다. 집이요? 무슨 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지금 사는 집 최 여사가 결혼할 때 해줬다면서요. 그런 말을 뭐하러 해. 니들 바쁠 텐데 어서 가보라니까. 저희 안 바빠서 괜찮아요, 어머님. 저희 집은 둘이 반반해서 장만했는데 무슨 오해가 있으셨나 봐요. 응? 그럼 시어머니가 집을 사준 게 아니에요? 네, 저희들이 모은 돈에 대출도 조금 받아서 전셋집 구했어요. 이 나이에 어떻게 부모님께 손을 벌리겠어요. 양가 도움 하나도 안 받고 결혼한 게 저희 자랑인걸요. 결혼 준비할 때 아내가 먼저 우리끼리 하자고 말하더라고요. 사실 이 사람이 모은 돈이 더 많아서 저는 지원을 받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안 그래도 된다고 우리 힘으로 잘 살자고 해서 저도 받아들였죠. 그랬구나. 정말 대단하네요. 요즘 이런 사람들 흔치 않은데. 그렇죠. 제가 결혼 하나는 정말 잘했다니까요. 오랜만에 친구분들 만나시는 건데 저희가 시간을 너무 뺏은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저희 마침 계산하려던 참이라 이 테이블 식사도 저희가 다 계산할게요. 어머, 안 그래도 되는데 며느리가 참 착하고 싹싹하네요. 우리가 들었던 거랑은 많이 다르게 말이에요.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맛있게 드시고 즐겁게 보내다 가세요. 계산하고 가게를 나오는데 등 뒤로 시어머니가 째려보는 시선이 따갑게 느껴지더라고요. 친구분들 앞에서 그동안의 거짓말이 다 들통나 망신당하셨으니 제가 얼마나 미우시겠어요. 하지만 저는 할 말을 다 해버려서 속이 시원했답니다. 남편도 같은 기분인지 저를 보고 잘했다며 씩 웃어주더라고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남편의 표정이 좋지 않아 걱정이 됐어요. 혹시 제가 시어머니를 망신 준 일 때문에 속상한 건가 싶었거든요. 친엄마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20년 넘게 키워주신 분인데 미워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집에 도착한 저는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속을 터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저런 분인지 몰랐다고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실망스럽고 저한테 너무 미안해서 기분이 안 좋았던 거래요. 그래도 참지 않고 할 말 해서 다행이라고, 안 그랬으면 자기가 더 미안했을 거라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도 서운한 일이 많았다고 어렸을 때 차별받은 이야기를 다 해주었어요. 시어머니는 예전부터 계산적이고 치사한 분이셨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가 많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참고만 살아왔대요. 자기 때문에 또다시 가정이 깨질까봐 무서워서 시어머니가 부당하게 때려도 말 한마디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참고만 살았던 남편을 위해서라도 앞으로도 할 말은 꼭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을 지킬 날은 그리 멀지 않게 찾아왔어요. 1년 후 시어머니의 작은 시누이까지 두 모녀가 엄청난 대형 사고를 치셨거든요. 1년 동안 시어머니와 저는 대면대면 경계만 하면서 지냈죠. 그 사이 작은 시누이는 결혼해서 출산까지 일사천리로 마쳤어요. 딸아이를 낳았는데 정말 예쁘고 사랑스럽더라고요. 작은 시누이가 눈치 없고 싸가지 없기는 했어도 얼굴은 오목조목 예쁘게 생겼는데 그 모습을 꼭 닮았거든요. 큰 시누이한테는 아들만 있어서 집안에 처음 생긴 손녀라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도 아이를 정말 예뻐하셨어요. 아이 덕분에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은 시누이의 육아휴직이 끝나갈 때 발생했어요. 작은 시누이가 다시 회사에 복귀해야 하는데 아이 봐줄 사람을 구할 수 없었거든요. 작은 시누이의 시부모님은 외국에 계시고 저희 시부모님은 모두 일을 하시니까요. 도우미를 구하자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믿을 만한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걱정이 많더라고요. 고생스럽겠다 하고 있던 차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저희 친정 엄마와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의도가 있나 잠시 의심하긴 했지만 가족끼리 친하게 지내면 좋으니까 바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드디어 식사 자리 당일 저와 남편 친정 엄마와 시어머니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 같이 만나는 건 결혼식 후 처음이라 왠지 긴장이 되더라고요. 오랜만에 뵙네요. 자주 찾아뵀어야 하는 건데 바쁘다 보니까 제가 좀 격주했습니다. 서로 바쁘니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아이들 통해서 소식은 잘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네, 저도 말씀 많이 들었는데 사돈어른 요즘은 쉬신다면서요? 네, 목 디스크가 생겨서 가게를 아는 분께 잠시 맡겼어요. 좀 나아지면 다시 일을 시작해야죠. 안 된다니까. 그러다가 또 아파. 다 낫기 전까지는 절대 일 못하시게 제가 말리는 중이에요. 일하시던 분이 집에만 계시면 심심해서 못 써. 그거 잘못하면 우울증까지 온다고 그러더라. 맞아요. 저도 좀이 쑤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사돈어른께서 저희 손녀를 좀 봐주시면 어떨까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작은 시누이 집에 가서 육아 도우미를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래, 육아에다가 집안일까지 도와주시면 좋지. 사돈은 덜 심심하고 우리는 믿을 만한 분께 맡기니 좋고 서로서로 좋지 않겠니? 아파서 쉬시는 분한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러려고 오늘 보자고 하신 거예요? 애 보는 게 뭐가 그리 힘들다고 그러니. 목 디스크 환자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야. 사돈, 집에서 놀면 뭐해요? 일이라도 하세요. 놀다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 엄마 평생 힘들게 일하시다가 이제 좀 쉬시는 거거든요. 나는 너희 어머니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야. 심심하지 않게 소일거리 하면서
돈도 벌면 얼마나 좋니? 그냥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200만 원씩 드릴 거야. 200만 원을 누구 코에 붙여요? 그리고 200이 아니라 500을 주셔도 저희 엄마 그렇게 힘든 일 안 시켜요. 그렇게 손녀가 중요하시면 어머님께서 일 그만두고 봐주시면 되잖아요. 내가 너희 엄마랑 같니? 우리 가게 한 달 매상이 얼만데 그걸 그만둬? 근데 보자 하니까 아주 시어머니를 만만하게 보네. 너 시어머니한테 자꾸 따박따박 말대꾸 할래? 참지 못한 저는 큰 소리를 내며 시어머니와 싸웠습니다. 남편도 화가 나서 함께 언성을 높였지만 시어머니는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계속 저희 엄마를 무시하며 사돈 어른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는 소리만 하시는데 벽에 대고 말하는 기분이더군요. 그 와중에 마음이 약한 친정 엄마가 안절부절 못하며 저희 눈치만 보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냥 엄마를 데리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할게. 그게 무슨 소리야. 힘들어서 안 돼. 엄마는 제발 좀 가만히 있어. 아니야. 애 보는 게 뭐 그렇게 힘들다고. 안 그래도 집에만 있다 보니 너무 답답하던 채였어. 애기 보고 돈도 벌면 얼마나 좋아? 그냥 쉬면서 살살 해볼게. 그쵸? 역시 사돈 어른이 현명하시네. 이게 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라니까요. 그럼 약속하신 걸로 알고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더 화낼 걸 아시는 시어머니는 폭탄만 던져놓고 불이 나게 도망을 치시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왜 그러시는지 잘 알았어요. 옛날 분들은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밉보이면 큰일 나는 줄 아시잖아요. 그래서 또 저를 위해서 본인이 희생하려고 하시는 게 뻔했죠. 저는 남편과 함께 친정 엄마를 설득도 하고 화도 내며 온갖 방법으로 말렸지만 엄마의 의지는 굳건했어요. 시어머니가 이런 반응을 유도하려고 친정 엄마 앞에서 일부러 저를 긁어 싸우게 한 건가 싶더라고요. 속으로 분노가 부글부글 끓었지만 저는 엄마의 고집을 말릴 수가 없었어요. 결국 힘든 일은 하지 마라. 조금이라도 아프면 바로 그만둬야 한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게 나였죠. 엄마를 댁에 모셔다 드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눈물이 주룩주룩 나더라고요. 평생에 나 때문에 희생하며 살아놓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나 때문에 뭐든 해주려는 엄마가 고마우면서도 답답했어요. 남편이 우는 저를 꼭 안아주며 자기가 장모님께 더 잘하겠다고 말해주더라고요. 결국 엄마는 다음 주부터 작은 시누이의 집으로 출퇴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시로 전화해서 몸은 괜찮은지 작은 시누이가 갑질은 안 하는지 물었죠. 하지만 무르나 많아였죠.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작은 엄마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리가 없으니까요. 역시나 엄마는 항상 괜찮다, 다 잘해준다, 자기 걱정 말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작은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어 절대 힘든 일 시켜서는 안 된다는 당부만 계속 남겼어요. 그렇게 일이 잘 마무리되고 있는 줄 알았죠. 엄마도 겉보기에 문제 없어 보였고 실은 내색 한번 안 하셨으니까요. 근데 6개월 정도가 흘러 연말 정산을 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엄마가 이런 일에 서투르셔서 제가 매년 대신 해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엄마의 자료를 정리하는데 잡히는 수익이 너무 적은 거예요. 작은 시누이가 월급을 세금 안 떼고 바로 드렸나 보다 하고 통장 내역을 확인했는데 입금된 기록도 없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엄마에게 물어보니 엄마가 그제야 할 수 없이 대답해 주시더군요. 작은 시누이가 지난 6개월 동안 월급을 한 번도 준 적이 없다고요. 엄마는 혹시 저에게 문제가 생길까봐 말도 한 번 못하고 내내 참은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그때 제 안에서 화산이 펑 하고 폭발하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게 다 터져버린 것이죠.
우리 엄마를 데려다가 푼돈으로 혹사시키는 것도 열받는데 그 푼돈조차 안 줬다니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저희 부부는 당장 작은 시누이 집을 찾아갔습니다. 저녁이라 퇴근한 시누이가 시어머니와 함께 아이를 보고 있더군요. 우리 엄마한테 월급 한 번도 안 줬다는 게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아, 맞다. 월급. 깜빡 잊고 있었네. 내가 애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기억력 나쁜 거 알잖아요. 그게 기억력식이나 필요한 일이냐? 때 되면 당연히 입금했어야지. 지금 당장 6개월치 1,200만 원 한 번에 입금해드려. 1,200만 원? 나 그런 목돈은 없어요. 그러니까 진작 이야기를 하셨어야죠. 그럼 지금 이게 말하는 우리 엄마 잘못이라는 거예요? 잘못이 아니라 사돈 어른이 현명하신 거지. 가족끼리 돈 받기 뭐하다 싶어서 말씀을 안 하신 모양이네. 그게 맞지. 그냥 도와줄 수 있는 거 가지고 돈은 무슨 돈이야? 처음에 분명 한 달에 200만 원씩 낸다고 하셨잖아요. 어머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도 기억 못 하세요? 엄마가 그랬어? 200만 원이나 드려야 하는 줄 알면 난 부탁 안 드렸지. 난 모르는 일이니까 돈은 엄마한테 받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요. 작은 시누이는 아이를 안은 채 안방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모르는 일이라며 돈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 돈 없다고 아주 배째라며 소파에 들어 누우시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의 눈이 분노로 이글이글 타오르는 게 보이더군요. 저야 분노뿐이라지만 남편은 쪽팔림과 저에 대한 미안함까지 더해져 속이 말이 아닌 것 같았어요. 남편이 진짜 시어머니 배라도 쬐일 기세인 걸 보자 저는 이성이 차려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성적으로 말이 안 통하는 분이라는 걸 분노 때문에 잠시 잊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시어머니의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어요. 남편도 같은 심정이었겠죠. 하지만 그래봤자 아무것도 얻는 것 없이 괜히 폭행죄나 덮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싫다는 남편을 일단 밖으로 끌고 나왔어요. 나한테 다 생각이 있으니 일단 참으라고 남편을 다독이면서 말이죠. 저한테 정말 다 생각이 있었거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배째라고 뻔뻔하게 나오니 진짜 배를 째드리는 수밖에요. 대신 힘이 아니라 머리로 영리하게 처리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루 종일 인터넷을 검색하며 알아본 저는 일어나자마자 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어요. 엄마가 일을 못 가시게 했더니 시누이와 시어머니한테 번갈아 가며 전화가 오더군요. 전화를 안 받았더니 갑자기 이러면 자기는 어쩌라는 거냐고 화내는 문자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깔끔하게 씹어주었죠. 시누이가 출근을 하든지 말든지 애를 보든가 말든가 제 알 바 아니니까요. 그 뒤로 저는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전화를 차단시켜 놓고 일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저희 엄마를 건드리는 건 정말 참을 수 없었거든요. 얼마 후 고용노동부에서 임금 지급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작은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그건 그저 사돈 간의 선의였다고 우기며 돈을 지급하지 않더라고요. 가족끼리 이게 무슨 짓이냐는 적반하장의 멘트와 함께 말이죠. 저는 결국 외삼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외삼촌도 분노하시며 민사소송을 걸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알려주셨어요. 저는 외삼촌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계속 돈이 없다고 배째라고 나오던 작은 시누이는 집이 경매 절차를 밟게 되자 그제야 겁을 먹더군요. 6억짜리 집이 1,200만 원 때문에 날아가게 생긴 거니까요. 사실 그 6억은 시어머니 지분이 컸어요. 큰 시누이한테 돈 없다 거짓말하고 안 준 돈에 그동안 모은 재산까지 합쳐서 무려 2억을 지원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시매부의 돈 2억, 시어머니의 돈 2억, 대출 2억까지 들어간 총 6억에 마련한 신혼집이었죠.
시어머니의 전 재산이 들어간 집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도 난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작은 시누이와 함께 저희 집을 찾아와 노발대발하더군요. 저는 문을 열었지만 안으로는 들이지 않고 현관 앞을 막고 서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긴 왜 오셨어요? 소송이라니, 경매라니. 가족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 네가 우리 집안을 다 말아먹을 참이냐? 그 말씀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네요. 가족끼리 어떻게 사돈을 등쳐먹을 수가 있어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그날 배째라고 들어 누우셨을 때 마지막 남은 가족으로서의 정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저한테 시어머니는 가족 아니세요. 언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가족이 아니라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해요? 아가씨는 어떻게 사돈어른을 종처럼 부려먹을 수가 있어요? 그거야말로 심한 거 아니에요? 언제 부려먹었다는 거야? 사돈어른이 자발적으로 도와주신 거라니까. 당장 문부터 제대로 열지 못해? 시어머니를 문 밖에 세워두는 며느리가 세상 천지 어디 있냐? 어머님은 제 남편을 친아들 아니라고 때리고 차별하며 키우셨다면서요. 엄마 노릇은 제대로 안 해놓고 시어머니 대접은 받고 싶으세요? 근데 인생은 원래 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거든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입니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시어머니 면전에 대고 현관문을 콱 닫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분해서 소리 지르시는 걸 들으니 속이 좀 시원하더군요. 잠시 후 친정 엄마에게 연락이 와서 받아보니 작은 시누이가 제발 소송을 취해달라며 애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200만 원도 바로 입금했다고 합니다. 진작에 그럴 것을 양심 없이 굴다가 꼭 이렇게 바닥까지 보게 하다니 참 한심하다 싶었어요. 입금을 확인한 저는 바로 시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 시아버지가 하시면 돈을 대신 주실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고 있었거든요. 돈을 내야 할 사람은 죄 없는 시아버지가 아니라 작은 시누이였으니까요. 저는 시아버지께 그동안 시어머니와 작은 시누이가 했던 짓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두 사람이 저희 엄마에게 제대로 사과를 하기 전까지 시가에 다시는 가지 않겠다는 말씀도요. 그 일로 시가는 한 번 더 뒤집어졌더군요. 저희 시아버지는 아내와 딸이 사돈에게 그런 무례한 짓을 했다는 걸 무척 수치스러워 하셨습니다. 다음 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작은 시누이, 작은 시매부까지 데리고 저희 친정집을 찾아가서 정식으로 사과하셨대요. 그리고 저희 집에 찾아와 저에게도 사과해 주셨어요. 물론 시어머니와 작은 시누이는 얼마나 혼났는지 눈이 퉁퉁 부어서 찍소리 못하고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집안 단속을 못해서 미안하다며 본인도 같이 사과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시아버지가 안쓰러운 마음이 들면서 그제야 화가 좀 풀리더라고요. 저는 시아버지의 성의를 생각해서 사과를 받아들였지요. 그런데 제 분노는 끝났어도 시아버지의 분노는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더 큰 처벌이 남아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이 일로 결국 시아버지에게 이혼을 당하셨어요. 저는 저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난 건가 싶어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주어서 오히려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큰 시누이 사건 때부터 생각이 많으셨대요. 바쁘게 산다는 핑계로 신경을 못 써서 자식들이 그렇게 차별받고 자란 걸 몰랐다며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재혼한 아내가 저렇게 악독하고 치졸한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이에요. 시아버지는 잘못된 사람과 결혼해서 자식들과 며느리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미안하다며 거듭 사과하셨어요. 이게 다 본인의 죄라고요. 큰 시누이와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시아버지를 안아드렸고 가족의 상처는 그렇게 잘 봉합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모두 행복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는 어떻게 됐냐고요? 시어머니는 돈 한 푼 없이 쫓겨났어요.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집안 재산을 몰래 빼돌려 자기 친정에 보낸 게 밝혀졌거든요. 시아버지 집안에서 대대로 물려 내려온 땅까지 몰래 팔아서 자기 오빠의 사업에 보탰더라고요. 그래서 재산 분할은커녕 오히려 위자료까지 물어야 할 상황이었죠. 그렇게 빈몸으로 쫓겨난 시어머니는 전 재산을 쏟아 부어준 자기 친딸의 집에 갔대요. 그런데 작은 시누이는 엄마랑 같이 살 수 없다며 쫓아냈다네요. 친정 엄마를 모시고 살면 나중에 시부모님도 모시고 살아야 한다나. 그래서 갈 곳이 없어진 시어머니는 식당 안에 창고로 쓰던 작은 쪽방에서 지내셨어요. 그런데 얼마 후 전 세계적인 감염병이 퍼져 상점들이 줄줄이 망해갔고 시어머니의 식당도 벗어날 수 없었죠. 가게가 망한 후에는 공공 근로를 하며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신다고 해요. 남편은 물론 그렇게 아끼던 딸한테도 버려진 채 사장님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된 거죠. 이 이야기는 큰 시누이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큰 시누이에게 찾아와 자기가 요즘 이렇게 힘들게 산다며 털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결국 돈을 좀 빌려달라는 소리였죠. 큰 시누이는 자기가 돈을 빌려달라고 찾아갔을 때 시어머니가 하셨던 걸 되돌려 드렸답니다. 돈이 없다고 매몰차게 거절하며 쫓아낸 거지요. 저는 큰 시누이의 이야기를 듣고 통쾌해서 한참을 웃었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자식에게 버려졌다며 시어머니를 불쌍하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요. 시어머니께서 최소한 도리만 지키고 살았다면 절대 없었을 일이잖아요. 이 이야기의 교훈을 아시겠나요? 인간으로서의 양심과 도리를 지키며 살자. 이걸 다시 한번 깨달은 저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도리를 지키면서 살려고요. 모두가 이 기본만 지킨다면 세상이 정말 살만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빨리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